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수연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일반 기업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 3년 동안 엄청난 워커홀릭으로 살긴 했는데 번아웃 증후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사 그만두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기업 분석,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소화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쉬엄쉬엄 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건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시니 저희 집은 꽤 넉넉한 편이고 제게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아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프리랜서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만성 피로에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인지 몸이 부쩍 더 나빠져서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보기로 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곳에서 휴양하듯이 지내보라고 권하기도 했는데 마침 몇 년 전에 지은 저희 집 별장이 있어서 거기서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혼자 살아보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별장이 있는 곳은 진짜 평온한 시골 마을이에요. 편의점 하나 없는 그곳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 느껴지기도 했지만 며칠 만에 적응했고 빠르게 적응한 만큼 그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어요. 태어나서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 체질이었나 싶더라고요. 그곳에 간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좁은 외길에 들어서게 됐거든요. 제가 서울에서도 출퇴근은 지하철 타고 했었고 운전을 늘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운전도 서툴고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서툰데 아무리 시골길이라고 하더라도 낯선 초행길이다 보니 어리바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길이 너무 좁아서 그 길 지나가는 것만 해도 무서웠기에 제발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기만을 빌면서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진입한 차와 길 중간에서 딱 마주쳐버린 거죠. 대치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제가 운전도 미숙하고 길도 낯선 것을 어필하며 도움을 청했더니 상대방 운전자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바로 차에서 내려 제 차를 돌려주었고 큰 길까지 나가는 동안 제 차에 앞서 에스코트도 해주더라고요. 그게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그 동네에서 땅도 꽤 갖고 있는 집 자식이더라고요. 집에 돈도 있는 젊은 사람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부모님과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 처음엔 호기심이 생겼었는데 알고 지내다 보니 너무 순수하고 우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살던 저희 집 별장은 제가 그 동네에 사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희 신혼집이 되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시골 생활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 테니 처음엔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아빠 덕분에 남편도 저희 집에서 환영받는 사위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회의가 잡히면 서울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거의 시골에서 생활했기에 자연스레 시댁과 교류가 잦아졌고요. 이쯤에서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다고 들었던 시누이가 제가 결혼한 직후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그 시누이를 집안의 애물단지 취급을 하곤 했어요.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 내 성질대로 했으면 저거 저렇게 내버려두진 않지.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봐주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아가씨 여기 내려와서 얌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가씨가 무슨 사고라도 쳤던 거야? 말도 마. 그게 서울병 제대로 걸려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서울로 도망까지 갔었다니까. 그랬구나. 근데 뭐 사실 아가씨 같은 경우가 더 많지 뭐. 나도 처음에 당신이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 도우며 사는 게 신기했었다고 했잖아. 아가씨 또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걸 뭐라고 할 순 없는 거 아니야? 지가 그러고 싶어서 서울 가서 지 능력껏 뭐라도 하면서 제 앞가림하며 살면 나도 아무 말 안 하지. 저게 그렇게 도망가 놓고 징징거리니까
엄마 아버지가 땅까지 팔아 돈을 해주고 있었더라고. 뭐? 세상에. 어머님 아버님이 아가씨한테 그렇게까지 휘둘리시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 당신이 아가씨한테 그러는 거구나. 그렇다니까. 갖고 있던 땅을 야금야금 팔아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셨는데 그렇게 팔아치운 땅이 10,000평이나 된다고 뭐.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10,000평?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돈을 보내고 계시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되어서 아가씨 잡아온 거야? 아가씨가 제 발로 내려온 게 아니고. 걔가 제 발로 내려올 애가 아니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 아니었으면 우리 집 식구들은 진작 노숙자 됐을지도 몰라. 이미 10,000평이나 팔아치웠는데 남은 거라고 못 팔았겠어? 그러니까 아가씨는 시댁의 트러블 메이커였던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시누이한테 엄하게 하니 시부모도 남편 눈치를 보느라 시누이한테 덜 휘둘리는 거죠. 시부모가 남편 몰래 땅 팔아 시누이에게 돈을 해주고 있었던 걸 들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고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골로 내려왔던 거더라고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능력도 안 되는 시누이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하면서 서울에서 혼자 먹고 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고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골에 내려와 있는 시누이는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데 사실 말이 신혼집이지 그 공간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시누이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와서 개기면서 저희 집 예쁘다고 자기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어쩐다 하는데 솔직히 어쩌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뭔가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는 시누이가 한심하고 그런 시누이를 그대로 두고 보는 시부모도 답답했거든요. 시댁 땅이 30,000평 가까이 됐다는데 시누이 뒷바라지 한다고 10,000평을 팔아치웠으니 이제 20,000평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지킨 게 다행이지 뭐예요. 시댁 식구들은 그 땅을 갖고 은근히 제게 생색을 내곤 해요. 나중에 남편이 다 물려받게 될 땅이라며 제게 시집 잘 왔다는 식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시에서 자랐고 저희 집이 웬만큼 사는 집이라는 것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일부러 더 그러는 거라고 느껴지긴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러려니 하는 심정으로 들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는 편이 편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괜히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꽤 잘 지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부모가 동네 근처 폐교에서 무슨 잔치가 있다며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해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가 그런 식으로 남편 없이도 저를 호출하실 때가 덜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지간하면 다 따라다니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부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어이없게도 무슨 사이비종교 집단 집회 같은 거더라고요. 사이비종교라니요. 뉴스에서나 보던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 몰랐던 건 둘째치고 시부모가 거기 제대로 빠져서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칠 판이라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그런 시부모 따라다니면서 말렸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게 하려고 했죠. 뉴스에서 사이비종교 집단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런 데 빠지는 사람이 정말 있나 했는데 저희 시부모가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시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분이 거기 그렇게 빠지게 된 게 다 아가씨 때문인 것 같았어요. 예, 행여나 뭐 이상한 곳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TV에 나오는 그런 사기꾼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너희 시아버지 오촌 조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친척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는 걸 바로 딱 아시더라니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사실 안 걸리는 사람 드물 거예요. 집안 친척, 사돈의 팔촌, 멀고 먼 친척까지 따져보면 요절한 사람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얘는 그래도 그런 거 아니다. 오촌 조카면 상당히 가까운 친척인 게야. 아니, 무슨 오촌 조카가 그렇게 됐다고 딱 맞춘 것도 아닌데. 제 말씀은 거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시지 마시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한대요. 얘 좀 봐. 넌 왜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니? 그거 하나 맞춘 걸로 우리가 이러는 것 같아?
우리 은경이 제대로 보기도 전에 딸이 똑똑한데 뭐 손만 대면 다 망하지 않냐고. 그걸 바로 알더란 말이다. 아니, 아가씨가 늘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누가 봐도 어머님, 아버님 딸일 것이고 평일 대낮에 이런 데 같이 올 수 있는 걸 보면 별다른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시부모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말리려고 하긴 했는데 자식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 빠질만도 하셨구나 싶긴 했어요. 자식 얘기에 초연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어요. 시골 사람들이라 순진해서 그런데 빠졌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종교는 서울대 출신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서울대 출신들이 많은 종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교묘하게 사람 마음을 파고들어서 꿰어내는 그 사람들 수법이 대단한 것 같긴 했어요. 저도 말린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혹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내 정신 차리고 피하긴 했지만 솔직히 혹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부모와 시누이는 이미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홀려서 이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한 신뢰하는 수준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진짜 그 시기에 하는 일도 줄여가며 시부모 따라다니며 말리느라 힘 좀 들었었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대로 미쳐있는 시부모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는데 다행히 그 사이비 집단은 1년도 안 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더니 교주가 구속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사라지게 됐답니다. 그건 다행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것을 남편이 알게 되어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희 남편이 고혈압 관련해서 지병이 있었는데 알면 혈압 올라서 쓰러질까봐 제가 얘기 안 하고 쉬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까지 뜨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부모도 경찰서에 진술하러 오가게 되고 결국은 남편한테 들키게 된 거죠. 원래도 남편 눈치를 많이 보던 시부모였는데 그 일 이후로는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되어 남편이 시댁의 완전한 실세가 됐어요. 남편은 시부모를 농사에서도 완전히 손 다 떼게 하고 본인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시댁의 대형 트랙터나 경웅이 같은 것들도 다 물려받아 버리더라고요. 시부모는 이제 더 이상 경제력이든 뭐든 아무런 권한도 가질 수 없게 한 거예요. 그게 벌써 4년 전의 일이니 저도 이제 결혼 6년 차가 되었네요. 그런데도 아직 아이가 없답니다.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좀 됐어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이었던 만큼 당연히 처음부터 관계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간 내서 검사 받으러 가자고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쯤 남편이 읍내 다방에 수시로 들락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몇 달 전이었는데 그 무렵 읍내 다방에 뉴페이스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읍내에 잘 나가지도 않는 저였지만 작은 마을이다 보니 그런 소문들은 저도 다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다방에서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저는 원래도 읍내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급하게 필요한 게 생기더라도 남편한테 부탁해 사오게 했으니 더더욱 읍내까지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하도 불러내길래 억지로 나갔던 날이었거든요. 보나마나 맛있는 거 먹자 해놓고 얻어먹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달라고 할 작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누이 만나러 읍내에 나갔다가 그 다방이 보이길래 소문 들었던 게 생각나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됐는데 딱 그때 남편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본 거죠. 남편이 그런데 들락거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상 제 눈으로 거기서 나오는 남편을 보게 되니 화르륵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는데 당연히 말이 좋게 나가지 않는 거죠. 당신 언제부터 그런 데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 다방에 새로운 아가씨가 왔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당신도 그 아가씨 보러 간 거야?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듯 따지니까 남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시골에서는 원래 그런 다방이 친목과 교류의 장소고 다 그런 거야. 거기서 유용한 정보도 듣고 그런단 말이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알아? 우리 동네 땅값이 오를 거래.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 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돌려 다른 얘기만 실컷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다고 제가 거기 말려들 사람이 아니죠. 그래, 알았어. 그건 됐고 나는 제대로 알아야겠으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카드 내역부터 까봐. 아니, 이게 다 뭐야? 20만 원, 30만 원? 무슨 다방에서 이렇게 많이 써?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왕창 결제를 해놓고 거기서 까서 쓰는 거야, 까서. 적립카드, 그런 거 같은 거지 뭐. 그렇게 하면 할인도 좀 되고 혜택이 있거든. 뭐? 할인 혜택 같은 소리 하네. 20만 원 충전해놓고 3일도 안 돼서 또 며칠 만에 30만 원 결제하냐? 매일 출근 도장 찍듯이 다녀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냐? 차만 마셔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어. 다방에서 대체 뭘 하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써? 그거 내가 다 쓴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면 내가 많이 사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이 마을에서 형편이 제일 좋은 축에 속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그딴 개소리를 믿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그 다방에 가서 삼자 대면이라도 해야 이실직고 할 거야? 똑바로 말 못해? 진짜 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이래? 결국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그놈의 다방에 계속 드나들었고 그러면서 저희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겁니다. 그 사정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애가 아직 없는 걸 갖고 괜히 저만 쪼아대는 거예요. 요즘 것들, 특히 도시 것들 말이야. 애 안 낳고 산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학교 갈 애들이 없어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큰일이다 싶은 거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원. 아이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못하러 해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른데요, 뭘. 그렇지, 아가? 설마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니? 결혼했으면 얼른 애 낳아 기를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예, 그건 너희 아버지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애가 있어야 부부 사이도 끈끈해지고 결혼 생활도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야. 젊을 때야 정 좋아 산다고 해도 평생 같이 살 건데 그래도 애가 하나라도 있는 게 부부 관계에도 더 낫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부모가 아이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았는데요.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결국은 다 저 들으라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니 그걸 듣고 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달리 대꾸할 말도 없어서 그저 알겠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시부모의 말씀은 짧게 끝나는 법이 없었어요. 이쯤이면 끝났겠지 싶어도 절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누시다 끝날 때가 되면 시모가 넌지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네가 머리 쓰는 어려운이라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애도 잘 안 생긴다고 하던데 괜히 미루지 말고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시니 부담스러운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하나 시부모에게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다방 기집애한테 정신 팔려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시부모가 그런 말씀을 시작하시면 또 시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 놈 바람난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고민만으로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그런 제게 아이 낳으라는 시부모 등살까지 더해지니 정말이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쯤 한 가지 이슈로 마을 전체가 들썩이게 됐어요. 남편이 말했던 땅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진짜였던 것인지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시댁 땅이 시골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무려 30억 넘게 오르게 된 거죠. 남편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었는데 그렇게나 크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런데 땅값이 그렇게 오르자마자 남편 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소리 꺼내는 거예요. 나 이혼하고 그 다방 여자랑 살 거야. 내가 지금 30억 땅 부자가 되게 생겼는데 당신 같은 늑다리에 고분고분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이유가 없잖아. 뭐? 땅값 올라서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싶으니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니?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진 그래도 참고 살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기 싫다고. 그리고 너랑 계속 부부로 살면 그 돈도 너랑 나눠 써야 하는 건데 내가 왜 더 좋은 일 시켜주겠냐. 남편 놈한테 미련 있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남편 놈 하는 짓이 어이없고 가짜나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다 그 다방 여자까지 저한테 와서 이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집에서 말도 잘 안 할 정도라는 거 다 아는데 이제 무슨 미련이 있으셔서 이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별장이 있을 정도면 친정 형편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바라는 게 있어서 버티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그 30억에 군침 흘리는 거면 꽁깨. 내가 섭섭치 않게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얼른 도장 찍으라는 말이야. 오래 끈다고 당신 몫이 커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진짜 어이없다. 하긴 너 같은 인간 수준이 그런 거지. 다방년이랑 바람난 너 같은 인간 남편으로 두는 거 내가 더 싫어. 내가 너 버리는 거야. 그래 당장 이혼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도장 찍는 것에 합의해줬습니다. 남편 말처럼 그 30억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등 제 소유권 일절 주장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 가져왔고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는 만큼 뜯어냈어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난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이혼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저랑 약속한 그 자리에 다방년까지 불러 시부모한테 인사시킬 작정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저 남편 상간녀인 다방 여자까지 셋이서 시댁으로 가 시부모 앞에 앉게 된 거죠. 엄마 아버지 저 이 여자랑 이혼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엄마 아버지 새 며느리니까 인사 받으세요. 절 받으셔야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새 며느리라니. 지금 애미랑 이혼을 했단 소리야? 이미 이혼을 했다고? 아유 엄마도 참 뭘 그렇게 묻고 또 묻고 그래요. 그렇다니까 이제 힘든 농사 같은 거 다 졌고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잘 살아봐요. 제가 은경이 전년 저것도 뭐 작은 가게 같은 거 하나 내줄 테니 걱정 마시고요.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전 자꾸만 새어나오는 실소를 막느라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사색이 되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시부모를 보며 저는 남편 앞에 보란 듯이 30억이 찍힌 제 통장을 던지며 쾌재를 불렀죠. 어쩌나 네가 팔겠다는 그 땅 내가 이미 팔았는데 그동안 그 땅 내가 지켜주고 있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잖아? 너랑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그 땅 지켜줄 이유 없는 거지. 정말 딱 30억 받았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게 내 땅 판 돈이란 말이야.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 엄마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니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 미친놈아 이혼을 해? 애미가 우리 땅 다 갖고 있는데 이혼을 하면 어떡해? 부모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혼이라니. 아이고 이놈의 새끼 정신 나간 놈. 이제 어쩔 거냐? 어쩔 거냐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부모가 사이비종교 집단에 빠졌을 때 제가 따라다니며 말렸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라도 말린 덕분에 어디 산골 폐교 같은데 합숙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것도 맞고 무슨 해외 선교인지 포교인지 그런 것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것도 맞고 그러는 것까진 가까스로 맞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렸어도 시부모를 묶어놓고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부모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남은 땅 몽땅 팔아
기부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시부모가 근심이 가득한 게 보여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거리 있으신 거면 말씀을 해보세요. 아이고 애미야. 내가 못 살아. 우리가 아주 딱 죽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으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여쭤보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비교주는 시부모에게 애군 살이 껴도 제대로 꼈다며 그것 때문에 시누이도 잘 안 풀리는 거라고 조상의 죄를 올려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대요. 근데 원래 그런 사이비종교 교주, 그런 사람들이 무당 같은 건가요? 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건지 전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너무 이상하기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겨지는 그 소리에도 시부모는 시누이가 걸려 있으니 눈이 제대로 돌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누이가 아무리 사고뭉치라도 시부모 눈에는 세상 둘도 없는 귀한 딸이잖아요. 시누이가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란 걸 절대로 인정 못하는 거죠. 하긴 이미 땅 10,000평이나 팔아서 뒷바라지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한테 아가씨 잘 되게 해달라고 돈을 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달라고 하면서요? 어머님 대체 얼마나 내놓으셨길래 이러세요? 그게 말이다. 아유 제사비도 제사비인데 우리가 같이 치성을 드리면서 재단에 올려놓는 정성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정성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성을 보여야 하는 거라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더라고. 그럼 대체 얼마나 큰 돈을 내놓으셨길래 말도 못하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 어머니 말씀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놓으셨던 건데요? 그런 정성금은 보통 전 재산을 모두 걸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네? 전 재산이요? 어머니, 설마 그 땅, 남은 땅 2만 평을 다 내놓으셨던 건 아니시죠? 설마 그러실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땅을 다 내놓으시면 어떡해요? 예, 너무 그러지 마라.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돈은 다 돌려준다고 했어. 말 그대로 제사상 위에 올리는 정성금이니 제사 지내고 나면 돌려준다고 말이야. 아버님, 그 말을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것들인데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지금 남은 땅 2만 평을 다 갖다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사 지내고 나니까 그 돈까지 싹 다 챙겨가더니 그 뒤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우리 이제 어쩌면 좋겠니, 애미야. 우리 이제 어쩌면 좋겠어. 이제와 그런 눈물도 후회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인걸요. 시부모는 제사상에 정성금으로 올릴 현금을 전 재산인 땅 2만 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하셨어요. 그 돈 못 받으면 땅 죄다 뺏기는 거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아이고 내가 정말 물 한 모금 안 넘어간다.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한숨만 쉬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럼. 얼른 그이한테 알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아유 얘 안 된다 안 돼. 은혁이 녀석한테만큼은 절대로 알리면 안 돼. 걔가 알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은혁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네가 우리를 좀 도와다오. 제발 부탁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은 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게 된 이상 그 사람한테 숨길 수는 없죠. 제가 잘 이야기하고 상의해 볼게요. 안 된다 안 돼. 그럴 거 있으면 우리가 진작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너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아이 아니냐. 네가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래 애미야. 우리는 농사나 짓던 사람들이라 이런 건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해. 그래도 너는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아이 아니냐. 게다가 너희 아버지가 어디 대기업 임원직이나 되는 높은 사람인데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 줄 사람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봐라. 시부모가 그렇게 애원하듯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까지 하시니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빠께 상의를 드렸고 아빠가 소개한 변호사를 통해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었던 거예요. 사이비 교주의 행각은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명백한 사기잖아요. 소장 날리고 초반만 해도 그 교주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저희 쪽에서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니 지레 겁을 먹고 잠적해버린 거죠. 교주가 잠적을 해버리니 온 마을이 들썩이며 난리가 난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어디 저희 시부모뿐이었겠냐고요. 저희 시부모만큼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크고 작은 돈을 떼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경찰에서 나와서 그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연행해 갔지만 정작 교주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잠적한 후였으니 죄다 아는 것도 없는 조물애기들만 잡혀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는 어쩌면 좋냐고 난리가 나고 돈 못 돌려받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난감했죠. 시부모가 담보로 잡힌 그 땅, 시댁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땅이 그냥 단순히 시댁 땅이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땅은 마을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단순히 저희 시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이 시댁 소유의 땅인 건 맞지만 마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땅에 붙어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니 그 땅 날리면 마을 전체가 농사 지을 땅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시부모는 실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자기 농사 짓던 땅을 다 뺏겼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내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죠. 지금이야 남편 때문이라도 공기 좋은 시골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떠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마을이 너무 좋았고 거기서 지내는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한 거죠. 어머님, 아버님, 그럼 그 땅에 제가 살 테니까 그 돈으로 대출금 갚으세요.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해요. 정말이냐? 네가 우리 땅을 사준다고? 제가 갖고 있는 돈만으로는 안 돼서 저희 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땅 제가 사드릴게요. 그때는 그래도 그 땅이 헐값이라 좀 싸게 살 수 있긴 했어요. 물론 2만 평이나 되는 땅이니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때 세금 문제 등으로 아빠 명의로 매입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의 한 수였지 뭐예요. 덕분에 제가 이혼해도 그 땅 재산 분할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튼 시부모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 하나 초상치를 각오해야 한다면서 제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저도 일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기도 하지만 남편 건강이 걱정되기도 해서 숨겨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고혈압 위험군이니 저도 그 부분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 땅 명의가 바뀌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명의만 저희 아버지 명의로 한 것이지 마을 사람들을 계속 그 땅에서 농사 짓게 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그걸 알아챌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땅값 올랐다며 신나서 다방년이랑 살 생각에 저한테 이혼 소리 한 거죠. 그나마 지가 관리하던 재산도 저한테 위자료로 다 넘겨주고 말이에요.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내가 그 땅 계속 지켜줄 이유 있나요? 땅값도 그렇게 올랐다니 바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이혼하자마자 제가 아빠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을 한 겁니다.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상의도 없이 이혼해버린 남편 두들겨 패며 난리가 난 거죠. 남편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상황 파악 안 돼서 벙쪄 있고 시부모는 저한테 빌기 시작한 거예요. 다방녀는 남편보다 눈치가 빠른지 낌새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일어서려고 했나 본데 시누이가 그 여자 머리카락 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인연이 어딜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는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너도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빌란 말이야. 아유,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거 좀 놓고 말해요. 그러니 다방면까지 앉아서 저한테 빌기 시작하던데 그렇게 빌거나 말거나 저한테는 의미 없고 저는 얼빠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 별장에 있는 네 짐 다 정리해서 전현 다방으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둘이 살림이 차리고 살든 네 맘대로 해.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편 놈은 시댁 식구들한테 길길이 날뛰며 난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그놈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무슨 짓까지 저지른 거예요? 예? 그때 경찰서 오가고 그럴 때 내가 좀 더 확실히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휴 내가 정말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 땅 남부로 대출까지 받아 갖다 바쳤다고요. 미친 거지. 둘이 아주 세트로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뭐예요? 남편이 그렇게 시부모를 향해 맹비난을 해대며 불같이 화를 내니 신우이가 그런 남편에게 달려들어 바락바락 악을 쓰며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빠는 뭘 잘했다고 이래. 바람까지 펴서 이혼 서류 내밀었다며. 오빠가 이혼만 안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지금 엄마 아빠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왜 우리한테만 그래? 신우이가 그렇게 달려드니 남편이 신우이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기집애가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난리야.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팔아치운 땅만 10,000평이고 그놈의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도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면서 인생 멋대로 사는 너 때문에. 너 잘 풀리라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주제에 이 기집애가 어디서 오빠한테 큰 소리야. 남편이 그렇게 신우이 탓을 하면서 신우이를 또 때리고 나서니 시부모도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만두지 못해? 네가 뭔데 얘를 때려? 네 동생이기 이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다 이놈아. 그래 이놈아. 얘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왜 애를 때려? 동생을 그것도 여자애를 때리기까지 하다니. 이 나쁜 놈의 자식. 엄마 아버지가 애를 항상 이렇게 싸고 도니까 제가 아직도 저 모양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하세요 정말.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요. 전 재산 다 날려놓고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는 너는 네 동생 위해서 한 게 뭐냐? 윽박이나 지르고 소리나 지르는 거 말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냔 말이다. 꼬라비가 돼서 동생 위해서 해준 것도 하나 없는 네가 우리한테 그딴 소리 그렇게 당당하게 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냐? 맞아.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지도 모르지. 너무 무서워서 항상 뭘 숨어서 몰라 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시부모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뭔가 자꾸 더 북받쳐 오르는 것인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패기 시작하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에게 맞는 게 짜증난다는 듯 시부모를 밀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쿠머니나 이 자식이 너 지금 애비를 밀쳤어? 어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왜? 주먹으로 한 대 치기라도 할 작정이냐? 이런 페르나 같은 자식.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도 이르지는 못할 거다. 우리도 잘한 거 없지만 멋대로 이혼한 네가 제일 잘못한 건데 그래놓고 부모한테 이러는 놈이 세상 전체 어디 있어? 뭐예요? 어째서 내 잘못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 땅 그런 사기꾼들한테 다 퍼다 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테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왜 이 사람이랑 상의를 해요? 네가 오죽했어야지. 그 사실 알려지면 우리 식구 중 누구 하나 죽어나갈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목숨줄처럼 비밀시켰다. 왜? 내 말이 틀리냐? 잘 아시네.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잘못 다 떠넘기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애당초 이게 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저 은경이년 저거 때문이라고요. 시부모와 남편은 서로 몸싸움까지 마다 않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자기 할 말 하느라고 난리법석인 가운데 그 틈을 노려 다방년이 또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신우이한테 걸려서 욕먹고 다시 머리카락 잡히고 그럼 그 다방년이 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무슨 물고 물리는 꼬리 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북새통 더 볼 것도 없다 싶어 저는 유유히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해야 할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상태이나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재청구하기로 하고 그와 더불어 다방년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같이 찾아와서는 싹싹 비는 거예요. 여보, 이 소장은 대체 뭐야? 이미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줄 만큼 주고 합의해서 이혼한 건데 무슨 상간소송을 다시 걸겠다는 거야?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런 법이 왜 없어? 그런 법 여기 있어. 그때 받은 위자료는 네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네가 저지른 상간에 대한 위자료는 정식으로 소송해서 받을 거야. 아니, 이미 그때 그 위자료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다. 어? 내가 너무해?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내가 너무한 건지 네가 너무한 건지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희 부모한테 어떻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혼을 해달라고 해? 내가 몰랐잖아. 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감안해 줘야지.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돈 30억 때문에 나한테 절대 못 그랬겠지. 그러니 네가 모르고 있었던 덕분에 네 진심 잘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할게. 사모님, 저야말로 억울해요. 저 좀 봐주세요. 저는요, 아픈 엄마 병원비도 감당해야 하는 소녀 가장이에요. 비싸게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 그렇게 큰 돈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정하면 될 줄 알았어? 난 네가 소녀 가장 아니라 뭐라고 해도 그 사정 하나도 딱하지도 않아.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러게 아픈 엄마한테 떳떳하게 살지 그랬어. 다 네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야. 사모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돈이 없어요. 너 나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걔 맞니? 아이 갑자기 비굴하게 왜 이래? 네 그 든든한 기둥서방한테 돈을 해달라고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위자료 내야 할 거야. 난 이 소송 꼭 해서 위자료도 받을 만큼 다 챙길 거거든. 여보,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그나마 갖고 있던 거 다 탈탈 털어서 다 당신 위자료로 준 거야. 당신도 알잖아. 네 사정 같은 거? 난 이제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어떻게든 네가 알아서 하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알겠어? 얼른 나가. 꺼지라고. 둘이 같이 물벼락이라도 맞게 해줄까? 어? 그래야 나갈 거니? 그러면서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것들은 어디 도망가서 살 돈도 없으니 계속 그 마을에 살긴 살던데 마을 사람들이 그 두 것들 보기만 하면 욕하고 돌 던지고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부하기 바쁜 거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땅값 오른 그 땅을 팔아 처분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좀 걸렸던 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던 마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농사 지을 땅을 잃게 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거든요. 매일 얼굴 보던 이웃이잖아요. 하긴 제가 그 땅 처분 안 했어도 어차피 개발되면 농사 지을 땅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개발 지역 아닌 곳에 농지로 나와 있던 땅을 제가 좀 샀거든요. 그 땅은 값이 오르지 않은 거라 그리 비싸지 않게 매입할 수 있었고 시댁 땅에서 농사 짓던 마을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그 땅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제게 고맙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어서 전 남편과 다방년에게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한테 그것들 불륜 증거도 다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요.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기 전에 그 다방년이랑 붙어 다니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 둘이 숙박시설 같은 데 드나드는 사진도 한두 장이 아닌 거예요. 전 사실 전 남편 놈 휴대폰만 털어도 둘이 연락 주고받으며 만들어준 증거들이 꽤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사람을 사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런 걸 굳이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갖다 주는 증거가 추가됐고 증인을 서 주겠다는 사람도 차고 넘쳤어요. 덕분에 저는 전 남편한테 걸었던 상간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위자료를 추가로 받게 됐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은 농기구까지 다 팔아치우고 일자리 구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모의 전 시누이까지 온 식구가 일자리 구해서 일하러 다니는 모양이던데 평생 농사만 짓던 시부모, 연세도 많은 시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시누이 그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니 결국은 전 남편이 뭐라도 해서 열심히 벌어야 할 거예요. 저는 신혼집으로 쓰던 그 집에서 나와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그 별장을 처분하셨어요. 그렇게 그 마을을 완전히 떠나긴 했지만 그 근처에 제 명의의 농지가 있고 이웃이던 마을 사람들이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니 전 남편이나 전 시댁 소식을 가끔 전해 듣기도 하는데 전 남편은 막노동 다니며 돈 벌고 있고 그 다방녀는 전 시댁에 들어가 돈 벌러 다니며 집안일까지 다 하고 산다는데
그게 상간녀 소송 위자료 낼 돈을 전 남편이 농기구 같은 거 처분한 돈으로 대신 내줬는데 전 시댁 식구들이 그걸 알고 그년 잡돌이해서 그 돈 갚을 때까지 집에 들어와 살림이라도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시누이년이 제대로 시누이 짓 한다고 하는 거 있죠. 다방녀는 다방에서도 쫓겨났고 식당 일하며 돈 벌고 있다고 해요. 가까운 동네에서는 소문나서 식당 일도 못하니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 식당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다는데 시댁 식구들은 다방년 집에 오기만을 기다려 빨리 집안일 하라고 독촉하고 할 일 던져주고 그런다는데 어찌나 고함을 질러대는지 그 조용한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게 밤마다 아주 난리래요. 저는 그런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몸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엄마가 그런 저를 보고 이전에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생긴 병이었던 거라고 놀리기도 하신다니까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농지 추가로 매입한 거를 빼도 땅 판 돈은 상당한 금액이 남았고 그건 친정 아빠한테 자문 구해서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천천히 생각해 볼 작정이에요. 큰 돈이 생겼어도 저는 일을 계속할 예정이랍니다. 몸 상태가 좋아진 것과 별개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제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취직할 생각은 없고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이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저 정말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저 잘했다는 말, 축하한다는 말,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시골의 이웃분들도 제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를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께서 제게 정말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듣고 싶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힘이 됐지만 좋은 말씀들도 해주신다면 더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